지금 출두 소환 통보 시각인 10시를 1시간 넘은 시각인데요. 지금 금수원 상공에는 방송사 헬기들이 떠 있습니다. 지금 저 SBS 헬기가 보이고요. MBC 헬기도 금수원 내부 상공을 촬영한 뒤에 또 다시 문 앞으로 지금 와서 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유병헌 회장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요. 구원파 측의 입장 설명에 따르면은 이 안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구원파에 대한 사회적 시각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단 한 번 구원받는다고 더 이상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이런 보도까지 봤는데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거의 울부짖는 그런 절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항공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실 텐데요. 거의 모든 언론사 중계차 그리고 한 1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에서 온 지지자들 같은데요. 부캐팅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곳 안성 일대 주민들도 몰려와서 이 정도 하고 이제 검찰 출두를 해서 죄가 있으면 달게 죄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시간 10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유병헌 씨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내부와 구원파와의 책임 있는 인터뷰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저희 고발뉴스로 회신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낮 12시 반인데요. 조금 전에 금수원 구원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인터뷰와 금수원 내부 공개를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공개하겠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의 인터뷰도 주선해 주겠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 하나다. 공정하게 보도해달라. 편집 없이 공정하게 보도해달라. 그래서 고발뉴스에 연락을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준비를 해서 그러면 최초로 금수원 내부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간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로부터 모든 보도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 국민 눈높이로 저희가 충실하게 여쭤봐 드리고 물어봐 드리고 또 구원파 측의 솔직한 또 이야기도 함께 청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에서 한 150m 정도 들어온 곳인데요. 혹시 모를 검찰의 강제 집행에 대비한 걸로 보이는데요. 크레인 이렇게 있고 이런 통로가 이렇게 좁게 열려 있습니다. 혹시 고발뉴스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태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태종 선생님. 저희가 촬영해도 되죠? 네. 예, 그리고 선생님은? 예, 네, 이봉우입니다. 이봉우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 박영환입니다. 예, 박영환 선생님. 예. 이 선생님 그리고 박 선생님. 저는 고발뉴스 이상우 기자고요. 네, 잘합니다. 예, 저희 고발뉴스에 일단 인터뷰를 응해주시고 금수원을 개방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있는 그대로 원하신 대로 공정하게 편집 없이 저희가 방송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좀 안내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시죠? 여기 보이시는 저수지. 네. 예, 요거는 지금 저희하고 이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밑에 이제 농사 짓는데 네. 그 농수용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수용 저수지인데 예. 한 23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공간이에요? 이것이? 산이 이제 거의 한 90% 정도 되고요. 네. 이제 이 가용, 이제 농사 짓고 이런 뭐 건물 있는 건 한 2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산으로 주로 포함이 되죠. 산이군요. 네. 그럼 이 주로 이 금수원이라고 하는 공간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보니까 그 온돌로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왜 종교 시설이 있던데 상당히. 전에는 이제 이게 금수원 농장이었습니다. 이제 조경 나무를 길러서 팔고 그러는 농장이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1995년도에 95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그걸 인수를 했죠. 하면서 이제 그 농사가 많이 있으니까 농장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그 교회 건물도 짓고 이제 그 이제 교회 건물입니다 거기는. 종교 시설로 네, 그 교회 건물만 따로 있죠 이제. 한 30개 정도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개 정도는 안 되고요. 나머지들은 구글 사진으로 보니까. 네, 그 대부분이 이제 그 강당하고 창고 같은 거 빼고는요. 그
농사질 때 쓰는 그 비닐하우스, 그 이제 건조장이나 농산물 선별장 이런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농장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었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곳이 종교시설 또는 농장이라기보다는 유병원 씨의 별장이다. 별장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건 거죠. 전혀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아, 여기는 현재 메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맥이요? 예, 메기. 유기농으로 해서 이제 메기를 키우고 있죠. 어류, 민물 메기를 양식한다는 거죠. 예, 요건 어떤 양식. 목적이에요? 아, 뭐 결국 저희 이제 많은 신도들이 네. 나중에 이제 식사하는 네. 그런 이제 뭐 공급원으로 이제 활용이 될 거죠. 아직은 신도들. 이제 예. 아직은 크고 있는 중이니까. 유병원 씨 보약으로 주고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거를 먹은 사람들은 아직 없고요.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거의 97년대 이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앞으로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특히나 이제 바다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좀 먹을 게 굉장히 없어질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족 보호를 할 겸 여러 가지 어종들을 여기다가 키워보자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족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런 의사 결정과 운영은 그러면 구원파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중앙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제안이나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유병원 씨가 많이 제안을 해줍니다. 아이디어 같은 걸 하면 저희가 이제 형편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걸 좀 해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유병원 씨가 그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이제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 그런 얘기 때문에 유병원 씨와 구원파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네네. 의혹이 있고 또 그런 판단 분석이 있는데 그건 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네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교주가 아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이지만 네. 교주는 아니다. 네. 요 지금 이건 뭐예요? 당나귀들입니다. 어디다 쓰는 당나귀죠? 지금 어디다 쓰는 거라기보다도 네. 이제 원래 뭐 풀한폭이나 동물들이 있으시면 원래 좋아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당나귀를 키워가지고 당나귀 습성을 좀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자연 생태 같이 체험하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와서 이제 같이. 예, 주일학교 오면은 이제 여기 이제 같이 견학하고 그런 코스로 지금 준비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중이었어요. 그럼 유병원 씨가 아이디어를 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이디어는 냈죠. 그럼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저 딸도 일요일 날 오면 여기서 같이 이제 먹이도 줘보고 같이 이제 기회가 되면 얘들도 타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놀이터라고 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청 좀 추억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징글벨에도 일부가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말도 당나귀도 타고 또 마차가 끄는 마차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같이 타고 그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떨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서 여하튼 저는 우리 세 분 구원파 이른바 지금 속칭인데 죄송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세 분을 지금 저희한테 주선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하실 몫입니다. 지금 뭐 메기 농장이라든가 당나귀 농장 다 유병원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어떤 교단의 지도자일 뿐이지 교주로 해서 이렇게 이단처럼 밖에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구경을 시켜주시죠. 네. 그리고 제일 핵심이요. 이제 저희한테 이 교주라는 말은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교주라는 건 이제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주 유병원 씨가 이른바 구원파의 교주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모독적이다. 예,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분 딱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의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인 누가 유병원이 이런 사람이 교주다라는 얘기는 곧 유병원이 예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모독적인 얘기고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교주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신격한 제가 것 같아요, 얘기가. 북한의 MBC 기자로서 한 5번 정도 취재 갔거든요. 근데 꼭 북한
우리 동포들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모든 게 뭐 근데- 김일성 수령의 뭐 지시고. 네. 이거는 언제 나중에 시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이제 약간 여하튼 만나보면 다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런 인상을 제가 받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근데 제가 아직까지 좀 그렇게 인정합니다. 비슷은 않았어요. 이제 이런 분들처럼 네. 거의 유병헌 회장님이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좋습니다. 게 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언론 지상에 나온 얘기, 그리고 과연 지금 구원파가 억울하다고 주장하시고, 또 김기춘 씨 대통령 비서실장 권력의 2인자인데요. 까지 검명을 하고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이 금수원 내부와는 달리 이 밖에는 상당히 좀 대치 국면이고요. 더구나 순교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사회의 어떤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월호 사태와 관련돼서 1차적 책임은 해경, 구출하지 못한 해경에 있다. 이렇게 사실상 떠넘기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제 우선 침몰의 책임은 청해진 회사에 있다는 것도 저희도 다 잘 알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청해진이라는 회사를 저희는 가본 적도 없고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동물들 키우고 식물들 키우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구원파가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막 이런 분위기로 다 몰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저는 우리 애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이 금수원 다닌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면 우리 애가 세월호 침몰에 어떤 역할을 했지, 이거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나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책임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해진의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들이 계시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몇 명이나 있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엔 두 사람. 두 사람 누구누구죠? 정현선 씨라고요. 네. 이번에 의사자 되신 분하고 한 분은 이제 살아나셨는데 남자분인데요. 끝까지 구명보트도 안 입고 끝까지 구하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심폐소생으로 해서 간신히 살아났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해진의 구원파 소속 직원이 있긴 있었다. 2명 있었는데 둘 다, 한 분은 의사자고 한 분은 나름대로 구조에 기여했었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그렇다면 언론에 알려진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병헌 씨, 저희가 지금 조금 전까지 대화 나누기로 상당한, 교주는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제 지도자인데, 그분이 청해진에 사실상 원하고, 그리고 검찰 주장을 옮기자면 바로 그분이 배임을 하면서 많은 돈을 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해진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결국 사고가 났다라고 단정적으로 사고 책임을 구원파의 유병헌 회장한테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이 영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만약에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저도 궁금한데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여태까지 발표된 거를 봤을 때는 궁금하다. 나도 왜 그랬을까?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땐 실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전화를 하거나 해도 다 구속이 됐고 차단이 돼 있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변명도 못하고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움츠려져 있고 한 상태라서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다른 부분에 확인해 보면 다른 이제 신문 기사 사실과 너무 왜곡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지에 와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직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 인천지검이 서둘러서 이 사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헌 씨한테 몰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이런 또 일리가 있다는 또 판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파 쪽에서 경찰, 해경
구조하지 못한 해경 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저희도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많이 알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게 된 침몰의 원인은 분명히 청해진이 배를 관리 못했든지 아니면 선박식 직원들이 운전을 잘못했든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건 중에 해경들이 초동 대처를 다 했으면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검찰로부터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해경이 좀만 잘했었을 수도, 구조 역할을 제대로만 했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은 아무도 법적인 책임을 지금 안 하고 비난만 받고 있고 그걸 덮고, 왜 배임이나 이런 회사 쪽에 전혀 상관없는 걸 취재하니까 이런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죠. 제가 봤을 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배임이 결과적으로 안전과 선원 교육을 위한 투자에 장애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 구원파 쪽 입장은 직접적인 구조 실패에 따른 해경의 책임을 묻는 것도 병행돼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취지인데 이게 완전됐다. 오케이, 그렇게 규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그 잘못을 이제 저희한테 넘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 시점이 검찰이 해경에서 구조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이후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일방적으로 먼저 저희가 그 해경에 떠넘기지는 않았다고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싶은 건요. 이제 뭐 교육비를 56만 원밖에 안 투자했다 이제 이런 건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 자료 자체가 무료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규정대로 하는 걸 다 교육을 했지만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든 거를 좀 과장해서 하는 보도가 좀 있었다. 근데 교육 여부를 떠나서 선사에서도 하는 교육비의 평균을 한번 내보면 그 청해진이 그렇게 낮은 교육비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억울하신 부분이 있겠으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해진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은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300명 이상의 실종자와 피해자가 났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더구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준석 그 선장이 구원파 신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선원들 중에서 구원파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원파 쪽에 이런 적대적인 감정이 더 큰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라는 주장,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래도 종교단체의 기자회견인데 일단은 좀 더 회개하고 일단은 자숙하는 분위기에서 먼저 충분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회개의 말씀, 이야기가 좀 선행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종교인들도 있었어요. 아니,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저 아쉬운 부분도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생활이나 이런 게 몰리셔가지고 흥분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좀 일반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들은 저희도 엄청 안타깝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더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하는 그 유감의 말씀을 한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는 이 인터뷰를 허락을 해주시고 저희가 응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최대한 편집하지 않고 공정하게 있는 대로 보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걸 지금 밖에 있는 수십 개의 언론사들이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희 대표로 여쭤볼게요. 김기춘 장관은 그러나 관련자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로 정확한 진술을 기피하고 있으며 증빙 자료들이 분실돼 수사에 애로가 있다고 밝히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김기춘 비서실장과 끝까지 가겠다라고 특정인을 꼭 집어서 지금 대립 국면을 형성하고 계신지요? 왜 김기춘 비서실장입니까? 이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가 91년도에 또 한 번 이거보다 더 크게 당한 적이 있고, 오대양 사건 재수사였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 인물들과 지금 등장 인물들이 너무나 흡사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
흘러가는 수사 형태라든지 보도 형태 이런 게 거의 똑같다고 생각될 만큼 너무나 이 판박이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핵심 인물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제 김기춘 씨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근데 자신이 없는 말씀을 그렇게 김기춘 비서실장 이름까지 거명해서 그럼 제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주관적이라고 보이긴 하겠지만 더 이상의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당시 91년도 상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91년도에 노태우 정권이 한보 게이트 수석 뭐 비리로 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오대양 사건이 재수사라는 형태로 터져 나왔고 그 과정에서 구원파가 실질적 배후인 것으로 언론 플레이가 됐었는데 사실은 무혐의가 됐다. 당시에 170억 원의 이른바 오대양 사채 자금이 일부가 구원파의 핵심적 인물이었던 유병헌 씨로 계좌로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무혐의가 난 사건이죠. 네, 기소도 안 됐죠. 네, 기소도 안 됐어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대양 사건 그러면 구원파를 연상시키는 그런 피해를 보고 계시다. 이건 저희가 사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오대양과 구원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연장선상에서 그때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 씨가 지금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작업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음모론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뭔가들이 이게 잡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를테면 김기춘 씨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구원파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여론을 몰아가는 쪽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걸로 보는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언제쯤 공개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저희도 뭐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언제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밖에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병헌 씨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교주가 아니고 지도자일 뿐인데 만약에 유병헌 씨가 있다고 하면 그분 가서 검찰 조사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막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우선 예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유병헌 씨 혼자만 감옥에 갔습니다. 뭐 교주라면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이상하게 교주만 뭐 오대양 사건과 무관하게 별건으로 네, 별건. 나중에 사기 혐의로 가서 사형을 네. 4년을 복역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원파라고 불리는 기독교 침례 교인들이 다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 누명에 같이 끼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병헌 씨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금 가서 또 구속되면 구원파의 교주가 구속됐다. 세월호의 음모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딱 고정되거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왜 그러냐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죠. 목적이 그겁니다. 유병헌 씨가 교주는 아니지만 네. 그분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될 경우에 또다시 구원파의 교주다. 네. 그리고 구원파에 대한 종교적인 사회적인 압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막을 수밖에 없다. 지금 유병헌 씨 별장에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그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네, 뭐 말씀도 하던데. 있다고 또 모르지 한마디.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찌됐든 간에 뭐 12.19 부정선거도 단죄하지 못했고 그런가 하면 간첩 조작 사건도 무혐의 내렸고 사실 많은 의식 있는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는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종교 단체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굉장히 좀 그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배치를 하고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절박하다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또 검찰에서 협상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병헌 회장만 구속하면 여기서 더 이상 뭐 다른 수사도 안 하고 종결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얼핏 이제 듣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아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다 물러나도요, 이제 벌어진 게 너무 커가지고 수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 복음 침례 교인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막 탄탄한 재정도 아니거든요. 그냥 근근히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매출도 다 떨어졌고 이제 월급도 안 나오고 이제 대출 받은 거나 이런 거는 오늘도 문자 왔는데 2%대의 대출을 받았어요. 영농조합인데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3배가 더 높게 오늘부터 내라라고 나왔어요. 아, 왜 그런 거죠? 이단이라서? 아니 이제 그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금융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땅이나 이런 걸 갖고 대출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좀 하고 했는데 이제 뭐 금융기관에 계속 지금 뭐 감사들 오고 하니까 이제 뭐 이자를 확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도 매출이 떨어지면 버티기가 힘든데 이제 금융적인 제재나 이런 걸 다 들어오면 실제로는 우리 중에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개죠. 힘들죠. 이미 다 끝났고 가진 거 이제 수만 좀 있고 조금만 기간 지나면 저절로 여기는 다 이렇게 해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당신들이 그냥 물러간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미 다 이뤘는데 이런 절박한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당할 것 같으냐. 왜 그런지를 아는데 우리는 누가 이렇게 계획했는지 이런 게 누가 봐도 너무나 우리 마음에는 확신이 있는데 이렇게만 이렇게 물러서는 게 다냐. 이런 심정들이 다 좀 절박하게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일부 언론의 과도한 취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구원파 신도들 저희가 증언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여하튼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좀 예를 몇 가지 들면요. 구원파 이 실소유주가 구원파 유병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조선일보가 먼저 주도를 했어요. 사고가 나고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계속 뜨질 못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다른 뭐 예를 들면 정몽주 씨 아들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람 관심이 없는 대로 근데 이 조선일보는 계속 같은 기사를 제목만 바꿔가지고 뭐 수십 번씩 낼 정도로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월요일쯤 돼가지고 첫 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패턴을 다른 데서도 계속 퍼다가 날르고 하는 걸 딱 봤을 때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을 보면 너무나 신속하게 이 전체 금융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된 것처럼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과연 준비 없이 되는 일인가 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제 저희한테 너무 당사자니까 쉽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또 보수 언론은 사실 초지일관 세월호 사태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정권에서 부담을 안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받아쓰다가 뭐 반성도 하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 KBS도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외의 언론들도 사실 구원파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한겨레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수사 결과를 크게 보도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계열사를 통해서 뭐 수백억을 적어도 유병헌 씨 쪽 뭐 일가 특정 관계인들이 가져간 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헌 씨의 작품 뭐 사진 작품이 대단히 훌륭하다 뭐 루브르 쪽 관계자나 그런 인터뷰도 저 다 봤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특수관계인의 그림을 비싼 돈을 주고 산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지금 유병헌 씨를 너무나 아무래도 감쌀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느끼는 것과 좀 온도차가 커요. 우선 제가 오늘 신협
건 또 보도가 네네. 나가지고 좀 제가 통화를 해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관계자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신협을 거의 작은 것처럼 이용했다라고 네네. 좀 진보적인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엄청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악의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우선 722억에 대해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뭐 한 것처럼 됐는데 제가 뭐 담당자라고 좀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게 2010년 2월부터 60개 신협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세무신협이 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회사 내에. 네. 근데 이 세무신협은 전산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 거래를 우리은행을 통해서 이제 다른 신협하고 연결을 해서 한 그 거래 내역인데 그거를 6년 동안 다 이게 합친 게 이제 66억 정도가 된다고. 6년 동안 66억, 1년에 한 10억씩.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신협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데 우리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 뿐인데 이거는 이제 악의적으로 무슨 대단한 비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이파워라는 회사 뭐 제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 회사에 특혜를 줬다. 근데 이제 8.8%의 엄청 낮은 이율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시중 금리가 6%에서 8%였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높여서 8.8%의 대출을 해준 건데 지금 와서 지금 금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시다는 네.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722억의 이제 대출건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60개 신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땅을 이제 담보로 해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했다가 최근에 2011년 3월에 우리은행 쪽으로 대출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협에 대출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은행 쪽에 정상적인 대출 관계지 그런 비리가 전혀 아닌데 그런 거 다 빼고 돈이 얼마 갔다라는 것만 딱 얘기를 하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당한 게 항상 그런 식으로 딱. 여태까지 뭐 확증된 혐의는 아니에요. 특히 의혹 네.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서 반론권 행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추가로 드리고 마저 못하신 말씀 있으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YTN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녹색회라고 하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사단법인에서 유병원 씨의 책을 암송하는 그런 대회를 열었다. 유병원 전 회장의 책을 외우는 암송대회 심사위원도 녹색회 간부입니다. 일반적인 교주가 아니라 신도라면,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쓴 책까지 암송하는 게 가능할 법한 일이냐. 이건 뭐 교주 아니었냐. 뭐 이런 취지의 사실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선 그 행사는 녹색회 행사가 아니었다라는 걸 먼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 네. 교묘하게 짜집길해서 녹색회 주체인 것처럼 했지만 녹색회는 아니고 네. 녹색회의 회장을 맡은 분이 저희 교회 신도는 맞습니다. 그분이 교회 행사에서 사회를 본 영상을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암송한 건 맞아요? 예, 암송한 건 맞습니다. 이제 저도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유병원 회장이 지었다라는 거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병원 씨의 책이라고 하지만 외운 것은 성경 구절이었다? 예, 성경을 요약해서 전도하기 쉽게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한 요약본이라서 저희가 전도용으로 이 내용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전도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이제 외우기 한 거지. 그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성경 내용이고. 그런가 하면 좋습니다. 유병원 씨 이후에 아들이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그걸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 교회에도 세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보기 나름으로는 대를 이어서 교주가 마치 대를 물리듯이 그런 거 아니냐. 이를테면 그 아들은 검증이 안 된 분일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물림을 하나? 라고 했는데 언제 그게 이제 풀어졌냐면 한 5년 전부터 유병원 회장이 뭘 하냐면 이 성경은 같이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자기 설교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어땠냐,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토론을 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요즘은 그러면 유병원 씨 말고 다른 분도 강의를 할 수 있었다? 네, 지금 포럼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명 정도가 앞에 나가서 패널이 이제 7명이고요. 네. 제가 의사분도 계시고 공학 박사도 계시고 그래서 각자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과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게 나서진 않지만 그 패널에 토론하는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뭐 박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고 주일학교 선생님일 뿐인데도 누구나 같이 성경을 가지고 엄청 격렬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럼 그 격렬하게 된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토요일 날 이제 포럼에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혁기 씨는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1년에 한 번 저희가 그 전체 그 신도들이 한 번씩 모입니다.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 저녁 때도 하고 낮에도 하고 예배를 두 개를 보면은 낮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의사분 그리고 공학 박사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강사로 초빙해서 초청 강사로 성경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제가 가급적이면 뭐 종교 얘기는 종교계 내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수준에서만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정경환 씨와의 과거 유착설이 또 제기된 바가 있었어요. 구원파 쪽이랑. 제가 전두환 전문 기자인데 제가 조사해 보시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사실 제가 뒤져봤어요. 네. 근데 안 나오길래 혹시 뭐 있으면 이제 얻어가려고 좀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실로 말하면 거의 원수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정경환 씨의 비호 아래에서 커나갔고 그래서 세모 그룹이 커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란 말이에요. 지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세모 전신인 사무트레이딩 부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산업역군인 국내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고 많은 기업 중에 왜 하필 유 전 회장의 공장이었을까? 저희가 보는 시각은요. 원래는 그 한강 유람선 때 한 업체만 선정하기로 됐어요. 네. 그래서 원강에 선정이 됐는데 갑자기 저희한테도 이제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특혜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 안에서도 들러리 아니야? 왜냐하면 여론이 딱 하나만 몰아주면 다 이렇게 좀 나빠지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땄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딴 거냐면요. 이 원광이 홍수가 났을 때 배 관리를 잘못해서 저희 배를 들이받아서 바지선이 세모 바지선이 아래에 있었는데 그걸 들이받아서 몇 분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 책임 14명. 그래서 그 책임이 이제 소재를 따져보니까 원광이 실수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니까 원광에서 우리 배상할 게 없다, 그냥 이거 가져가라 해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그럼 특혜로 받은 게 아니라 사고에 따른 배상금으로 받은 거다. 그 이제 유람선 건립 과정에서도 이 동물 모형의 아이디어를 딱 내고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뇌물 안 바쳤다라는 그 이렇게 내용 때문에 갑자기 동물명 백지화 이미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엄청 황당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88년도인가 거의 한강 유람선 이제 전체 매출의 16%, 1년 매출의 16%를 세금으로 맞았어요. 그럼 거의 이제 문 닫으란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비호가 될 수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경환 씨 비호받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대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일단 말씀하신 걸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상당히 지체가 돼서 좀 정리를 좀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밖에 그 대치하고 있는 그 구원파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되게 많아 보이던데.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 정도. 한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밥 먹은 인원이 1,300명 정도 잡았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부족한 부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데 언론에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 좀 해보시죠. 우선 저부터 하실래요? 우선 저는 공정성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 사람의 얘기가 있으면 반대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면 양쪽에 공정하게 듣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전혀 그런 거를 받지 못하고 이상호 기자님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구원파가 그동안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 문도 요번에 달았습니다. 저 문도. 문이 그냥 없었어요? 여기 없었어요. 그냥 뭐 공무원이나 동네 분들이나 마음대로 이렇게 드나들었었는데 워낙 많은 이제 기자들이 막 얼마 전에 저 강남에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기자들이 많이 기사를 안 써주던가요? 강남이 아니고 용산이죠. 용산이었나요? 네. 캐피탈 호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절대 아니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물론 뭐 언론이 다 원하는 대로 기사 써주는 법은 없어요 또. 그런데 끝으로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정말 국가적인 참사가 벌어졌는데 일단 세월호 참사를 맞으신 그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좀 유감을 짧게 표시했는데 그래도 좀 종교단체 아니겠습니까? 예, 기독교 복음 침례회 종교단체니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국민들도 엄청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떻게라든지 연관이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뭐 저도 딸을 가진 입장에서 정말 이제 죄송하고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거기 나타나는 게 오히려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는 없어요. 네, 저도 물론 제 자식보다도 물론 어린 아이들이지만서도 어른들의 그 실수가 많은 아이들의 그 희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정말 마음 아픕니다. 같은 뭐 부모 입장으로서. 어쨌든 이번 기회가 돼서 어른들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서 그런 사고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눈물이 고일 정도로 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진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번 이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청해진 선사나 유병헌 회장에게도 물어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또 물어야겠지요. 그런데 어떤 이 수사 과정의 순서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가 법을 어긴 게 있으면 그건 당연히 벌 받는 거라고 그건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너무 억울한 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죄가 요만큼인데 이만큼 씌워서 하지는 말아달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한마디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해경, 안행부, 그리고 국정원, 청와대를 거명해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국정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나? 이제 우선 경향신문을 봐도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국정원의 보고가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바로 이 세월호가 이렇게 사건이 나기 전에 벌써 국정원에서 조작한 사건들 때문에 이게 세월호가 오면서 막 묻힌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이것들이 연관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선원들이 구출되는 과정을 봐도 이제 뭐 언론에는 선수 쪽에 먼저 갔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트를 타고 선미 쪽에 일반 승객들이 있는 데 가서 먼저 구하고 선수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확인을 한 걸 딱 보니까 거기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탄 사람도 선원들만이에요. 그리고 그게 와서 선수 쪽에서 태운 사람들 다 100% 어떻게 승객하고 막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
선원들만 구출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해경이 분명히 조타실로 들어가는 영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비상벨을 누르고 아니면 탈출하라는 명령만 내렸어도 다 구출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럼 그 사람은 들어가서 뭐 했나? 분명히 보면 들어간 후에 이 1차 구조선은 뒤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구출됐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뭘 했는지도 엄청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밝혀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정말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사고 과정에 특이하게도 세월호의 경우에 1차로 해난 사고 발생 시에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민변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따르면은 그 이준석 선장을 해경 직원 아파트에 머물게 하면서 그때 국정원 직원을 만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누굴 만났는지 밝히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정원이 어떤 식의 모종의 작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사실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신데, 워낙 당사자이시다 보니까 그런 주장이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걸로 사실 보일 수도 있고,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그렇게 사실 공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 여쭤봤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공정한 보도를 기대하시고 저희가 무삭제로 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기자로서 이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혹시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대한 그 어떤 그 불만 그런 걸 하라 그러는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여기서 멀지 않은데 이제 그 조선일보 기자라는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침입을 했어요. 이거 이제 베란다 창문을 통해 갖고 우리 딸이 이제 24살짜리가 있는데 그냥 무단 침입을 해서 얘가 그냥 방 안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막 뛰쳐나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그게 이 선생님 때문에? 예,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뭐 어떤 뭐 그랬다 그런. 알 권리를 위해서 누구의 주거 공간도 침입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어떤 그냥 가택도 그냥 막 이렇게 침입을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네,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뭐라던가요? 경찰은 이제 뭐 와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 사건 접수를 다 했거든요. 해서 했는데 이제 뭐 좀 잘 어떻게 좀 해보시라 이제 뭐 합의를 종용했단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고발을 해놨거든요. 어느 경찰서죠? 안산경찰서요? 안성? 안성. 내가 그때 있었는데. 예, 좋습니다. 그건 이제 사후에 여쭤보고요. 또 뭐 하실 말씀? 저는 처음에 언론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이제 공정하게 보도가 된다고 그렇게 믿고 또 이제 그렇게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제가 볼 때 공정하다 하지만은 그 내용이 진짜 과연 공정하게 기자들이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책임감 있게 보도를 했냐라고 할 때 후속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없이 무조건 알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짜 책임 없는 그런 보도를 무조건 보도를 다 해버리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정말 기자 한 사람의 작은 기사라더라도 정말 뭐 프리처감이라 그러면은 그 기사에 대한 책임감과 그 사건 배경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가서 그 기사에 대한 사실성이 보는 독자라고 공감을 주게 하는데, 사실 지금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것도 완전히 그 미사일로 집단 공격하던 식으로 이 언론에서 쏘아대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저는 굉장히 언론에 실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선생님도. 우선 이제 저희 땅을 좀 보시면 이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가를 먼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땅 투기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는 가치관 자체가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유기농의 환경을 가지고 인간답게 사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실제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거를 없는 게 사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거에 반대되고 매도 당하고 무슨 엄청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처럼 비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런 땅은 사서 판 적도 없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를 좀 부탁드리고 싶으면 이제 저희는 이 사건 후에 아마 다 해체가 되고 이거 다 경매로 넘어가고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땅을 탐낸 사람들이 누군지는 누가 소유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주도에 있는 넓은 농장이나 이런 굉장히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소유가 누구로 바뀌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저희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질문으로 오늘 끝낼게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취재해 보니까 스스로 이름 붙인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격하는 논리가 뭐냐면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준석 씨 뭐 구원파가 아닌 것으로 지금 주장하시고 계신데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사죄 회개하지 않아도 계속 구원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프고 우리를 모독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딱 뭐냐 하면 잘못하면 고쳐질 때까지 두들겨 패서라도 착하게 만드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묵인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엄청 큰 징계와 벌을 가해서라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걸 받았다라는 거를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간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한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들답게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자라는 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자백이란 말로 이제 대신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잘못된 것이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추가적 발언까지 이제 들었고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이분들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몇몇 진술들은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고발뉴스가 이곳 금수원에 들어와서 확인한 것은 과거 60, 70년 당시에 북한 사람들은 뿔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저 역시 그랬고요. 이번에도 구원파 본산이죠. 금수원 들어갈 때 저희 집사람 조심하라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뿔난 사람들일 수 있다. 그렇게들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양쪽의 주장을 공정하게 들어서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판단은 바로 국민들 몫이기 때문에 전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반란 중에도 반군 지도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바로 자유 언론의 정신입니다. 사자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곳에도 역시 사람이 있었습니다. 판단은 지금부터 여러분 국민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